오늘 참 좋은데 날이 이렇게 흐리면 지금같이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름이 먹구름 있잖아요. 저런 구름이 이렇게 배경으로 받쳐져요. 그러면 피사체가 이렇게 두각이 돼요. 그러니까 색감이나 이런 게 다 살아나가지고 아주 좋죠. 그런 날 생각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날 되면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자연이나 다 가지고 있는 색이 다 드러나죠. 그죠? 이런 색을 저렇게 초록 우리가 본다라는 것,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빨간색의 바깥은 우리가 적외선이죠, 그죠? 볼 수가 없어요. 또 보라색은 자자니까 보라색의 바깥 범위를 우리가 자외선이죠. 그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우리 삼각함수 배웠죠. 그죠? 삼각함수 보면은 사인 함수 그리면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원점에서 이렇게 파장을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걸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이걸 한 주기라 그래요. 한 주기죠, 이렇게. 한 주기가, 그런데 높이는 이렇게 한 주기 이걸 현수곡선은 이렇게 폭을 더 좁히면 어찌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주기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그랬는데 그럼 좁히면 폭이 이렇게 높아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높으니까 찢어지는 소리 나겠죠. 그럼 좀 더 압축시키면 막 앰뷸런스 돌아가는 소리처럼 엥 이래 하겠죠. 근데 이러다가 멀리 소리가 가면은 소리가 약해지면서 파장은 길어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항상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파고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겠죠. 이 진폭은 낮아지고 파장이 좁으면 좁을수록 파장은 높아지죠. 아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외선 쪽은 뭐냐면은 아주 이렇게 날카로워요.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날카로우니까 투과를 잘하겠죠. 적외선 쪽은 뭐냐니까 길어요. 기니까 멀리 잘 가겠죠. 그죠? 깊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온도를 뭐로 측정하죠? 적외선 카메라를 대가지고 사람이 이걸 온도를 알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깊이 들어가니까 적외선으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아주 파장이 짧은 거는 자외선은 뭡니까? 우리가 봄날 되면 막 피부가 타죠. 이 아들은 태워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이 제가 말하는 거는 사람에게 이 가시광선의 바깥은 참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가시광선 내부에는 이게 정말 가장 가운데가 어느 색이죠? 빨주, 노, 초. 초록이 뭐냐면 가시광선이 가장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쭉 밖으로 보면은 저게 산하에 다 초록이죠, 지금 현재. 그죠? 초록색을 보면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요?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딱 들어가면은 숲 속에 들어가면 너무도 편안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 자연은 어떻게 지가 내가 초록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편하게 어떻게 저런 색을 구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어떤 신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색을 이렇게 만들어내줄까 말입니다. 식물의 색깔을. 그죠? 이 존재의 거의 90%가 식물들입니다. 근데 자연이 저렇게 구현한 색을 인간이 어떤 건축을 올릴 때도 저런 색을 구현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 대표적인 이런 색으로서 5가지를 내놨단 말이죠. 그게 오방색이에요. 그것도 방위에 맞춰가지고 맞춘 그런 색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굉장히 뭐냐면 음양 오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오방색을 만들어냈죠. 뭐에 따라 가지고요? 음양 오행에 따라 가지고. 그 음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흑백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음양의 어떤 흑백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행 쪽에서 우리가 말하는 다 방위에 맞춰 있는 색깔들이 오방색으로서 음양 오행부터 먼저 따져보면요. 그죠? 우리가 역학에서도 뭐죠? 뭐부터 출발합니까? 동쪽에서부터 시작하죠. 동에 뭡니까? 목이 있죠, 목. 목, 가, 토, 금, 수 이렇게 갑니다. 봄에 뭡니까? 나무가 아주 자라기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시계를 이제 그려보십시오. 시계를 그려보면은 3시 방향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목. 그죠? 동쪽이죠. 그럼 쭉 내려옵니다. 몇 시에 갈까요? 6시. 6시 남쪽이죠. 남쪽이 덥습니까? 따뜻합니까? 어떻습니까? 덥죠. 불 하자가 들어가죠. 남쪽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운데로 가요. 중앙으로. 중앙은 중립이죠. 그죠? 토죠, 토. 모든 생명을 길러내는 곳. 이렇게 토. 그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가죠. 금으로 가죠. 금은 뭡니까? 토는 항색이죠. 노란색 항이죠. 그래서 중국의 중화사상에 의하면 가운데에는 누가 있어요? 항제가 있고 그 항제의 색이 뭐가 됩니까? 노란색은 항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요. 서쪽에는 이제 금이죠. 금이 뭐죠? 금은 희죠. 흰색입니다. 백입니다. 백. 그 다음 가을이죠. 가을. 그 다음에 돌아가서 북쪽으로 가죠. 그래서 북쪽은 금은 쪽. 우리가 사신도를 보면은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현무죠. 현자가 금을 해니죠. 그러니까 금은색은 북쪽에 가죠. 주작은 남주작이죠. 이 북을 주자입니다. 북을 주자. 남주작. 그죠? 그 자청룡 우백호죠. 청룡이 청색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죠. 그 우백호, 임금에서 보면은 서쪽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흰색 호랑이, 우백호죠. 그죠? 자청룡 우백호가 남주작 북현무가 있고, 가운데에 앉아 항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철학적인 이러한 것을 색으로 만들어낸 것이 곧 우리가 오방색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화 토금수를 순서를 읽듯이 다시 목화 토금수 순서를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굉장히 조형을 나중에 만드는데 굉장히 뭐냐면 이게 해석하고 바라보는데 유용해요. 왜냐하면 동쪽에 가서 동쪽에 먼저 그림을 넝쿨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동쪽에 어떤 연꽃을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쭉 와서 그 넝쿨이 와가지고 어디로 와가지고요? 남쪽에 가요. 남쪽에 또 연꽃을 하나 만들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원래는? 중앙에 가서 연꽃을 만들고, 그 다음 서쪽에 가서 연꽃을 만들고, 북쪽으로 가서 연꽃을 만들어서 이게 빠져나가는. 그래서 하나의 꽃들이 5개의 꽃이 나오죠. 그러면 그 꽃이 몇 개라고요? 동서남북 중앙에 있으니까 그게 오방불입니다. 오방불이고 우리가 그걸 금강계 만다라의 가장 중요한 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올려면 동양 철학에 의하면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해가서 동, 남, 중앙, 서쪽,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어떻게 가냐 하니까 우리 조형을 잘 보면 다 이렇게 갑니다. 동, 남, 서, 북, 중앙으로 이렇게 조형을 다 그려놔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제 어떻게 그릴지 이제 되겠죠. 자, 보십시오. 동쪽에서 한번 손을 내보십시오. 동쪽에서 자기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넝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을 동쪽에 하나 그려봐요. 동그라미. 그랬죠? 그린 다음에 다시 넝쿨이 쭉 내려와요. 이제. 내려와서 어디로? 남쪽에 또 이 연꽃을 하나 그렸죠.
그 다음에 다시 그린 다음에 서쪽에 가서 연꽃을 하나 그리고 다시 북쪽에 가서 연꽃을 그린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제 중앙으로 가서 딱 큰 연꽃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을 시킨 것이 우리가 넝쿨과 뭐를 결합했죠? 연꽃을 결합했죠. 이거 근데 연꽃에 넝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합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굉장히 현실의 꽃을 이상적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보상하라 그럽니다. 우리 인동 당초문, 넝쿨 인동문, 넝쿨 당초문 하는 말 있죠. 그런 게 다 뭡니까? 보상한 문양인데 아주 보배스럽고 또 뭡니까? 성스러운 그런 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게 현실의 꽃입니까? 관념의 꽃입니까? 예술가가 만들어낸 꽃이죠. 그죠? 근데 그 꽃을 보고 우리가 연꽃이다, 국화다, 모란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를 두고 당초문이다 이런 말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니까 그냥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연꽃을 오방에 다 새기는데 이게 뚝뚝 떨어져 있습니까? 원래 오방물이 일체의 하나의 불입니까? 일체의 하나의 불이니까 서로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연결을 뭐로 할까요? 넝쿨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뭐냐면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진리법이 뭐예요?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에 의해서 선업에 의해서 이런 인연의 끈이 곧 넝쿨이죠. 일종의 선업 공덩이 그게 꽃을 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넝쿨과 연꽃을 결합해서 하나의 보상한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단청 문양의 아주 중요한 패턴이 우리만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정반자에는 둥거니까 둥글게 이렇게 말아놨고 부처님의 옷에도 어떻습니까? 둥근 원안에 다 말아놨죠. 그 보상한 문양을. 그런데 이제 불단이나 이런 데는 보면 어떻습니까? 도자기라든지 이런 데는 쭉 펼쳐놨죠. 그래 이렇게 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쌓인 곡수처럼 굽어가면서 뭘 냅니까? 중간중간에 연꽃을 베풀어 놨는 거예요. 그게 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그냥 펼치면 우리가 불단처럼 문양이 되는 것이고 둥근 원에 오므터리면 우리가 아는 천정반자의 단청 문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형의 원리죠. 그런데 단청 문양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바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말했던 넝쿨 연화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연꽃에다가 가만히 또 두지를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연꽃만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뭡니까? 아, 저게 꽃이 있네. 이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형에서는 그게 그 연꽃이 뭡니까?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사람들이, 조형가들이 그 연꽃에다가 금리를 넣어요. 금분을 또는 금박을 넣는다고요. 우리가 부처님의 몸이 진금색이죠. 32상 80종호에 보면은 부처님의 몸이 진금색으로 이렇게 강체를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을 넣은 거죠. 그런데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뭐냐면, 저거 진짜 금이다. 막 이렇게 완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안 되니까. 아니야. 이래가 범자를 넣는단 말입니다. 옴, 이런 걸 넣는 거예요. 또, 옴마니 밤매훈, 옴남, 옴자레 주레 준제 서바하. 막 이 준제진을 이런 걸 막 넣는 거예요. 넣은데, 범자를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또 모르죠. 그러니까 어쩌느냐면 그 범자 자리에 다시 한자를 넣어요, 한자. 그럼 불 있죠. 아예 넣는 거예요, 불을. 불도 안 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한자? 만자, 만자. 만자 있죠, 이거. 부처님 가슴에 기호. 이제 이런 심볼 기호를 이제 넣어버려요, 한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부처님의 여기에 우리가 만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금박을 입히고 연꽃에 금박을 입힌 다음에 만자를 딱 넣으면 그 자체가 완벽한 부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 너무도 숭고한 문양이다 말입니다. 이게 TBS의 그런 만다라가 우리나라에 이 위에 있는 천정 반자 한 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문양이 있다 했죠. 그죠? 능쿨 연화문을 그리 베풀었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 우리가 이 목조 건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면은 기둥이 있죠. 그죠? 그래 보면은 요 데크 지나가는 요런 자리 있죠. 저기 보통 뭐가 이리 쭉 지나가죠? 기둥에 탁 얹잖아요. 아니, 제일 중요한 것 대들보잖아요. 대들보 크잖아요. 그죠? 대들보가 이렇게 찔러요. 잠깐만 제가 볼까요? 그리고 목조 건축이 이렇게 지어지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정면이라고 봅시다. 이 정면으로. 정면으로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부처님이 계시죠. 맞습니까?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지붕은 어디에 있냐 하니까 지붕은 이런 방향으로 있죠. 지붕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용마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용마루. 이게 용마루죠. 그죠? 근데 용마루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넣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가로로 합시다. 이 같은 방향, 이 가로 방향을 우리가 넣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도리라 그럽니다. 도리. 도리가 여기에 하나 있는 거를 이렇게 쭉 펼친 거를 여기에 있는 거를 이거는 우리가 종량이다.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종량. 예, 종량. 그럼 여기에 이제 있죠. 이제 여기는 이제 기둥 위에 올리기 때문에 주심도리라 그래요. 기둥 위에 올린 돌이기 때문에 주심도리가 이제 이렇게 있죠. 주심도리가. 그러니까 팔짝 지붕이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팔짝 지붕이면 내려가 이렇게 가잖아요. 팔짝 지붕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 낳는 거를 우리가 중도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종도리, 중도리, 주심도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겠죠. 그러면 다섯 개 있는 도리가 다섯 개 있는 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있는 거를 우리가 오량 건축이라고 그럽니다. 오량 다섯 개 있으니까. 그러면 건축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찌 되겠습니까? 더 많겠죠. 아주 큰 건축일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주심도리가 있었죠. 주심도리에도 바깥으로 더 내요. 하나 더. 왜냐니까 석가래가 그만큼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출목이 바깥으로 됐다 해서 또는 외목도리라 그럽니다. 외목도리. 여기에 바깥으로 있는 걸 뭐라고요? 외목도리. 그럼 안에 있으면 내목도리죠. 그럼 외목도리와 내목도리가 딱 있어버리면 이제 몇 개가 돼버립니까? 두 개가 더 됐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도 두 개가 더 있죠. 당연히. 그럼 무려 구량 이제 되는 거예요. 구량이 되죠. 구량이 된 데다가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중도리 다음에 또 밑에를 하나 더 둔가 위에 하나 더 둬요. 한 개씩 더 두면 11량 건물이 되는 거예요. 제일 아주 훌륭한 건축들이 11량 건축이 되는 거예요. 량, 도리란 뜻이죠. 도리는 어느 방향으로 난다고요? 이 지붕 용마루 방향으로 낳는 것이 도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들보는 지금 이 방향 있죠. 우리가 전면을 바라보죠. 이 방향이 지붕 마루 즉 도리 방향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리에 수직으로 놔야 되는 게 있겠죠. 즉 용마루에 수직으로 놨는 거 이렇게 놨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보입니다. 대들보. 그럼 대들보 여기에서 기둥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서겠죠. 이렇게 기둥이 서죠. 기둥이 서면 자 이렇게 서면 앞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정면 몇 칸입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정면 세 칸 건물이죠. 여기에 이 중요한 이 기둥이 두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뒤에도 이 두 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 있죠. 이렇게. 그죠? 이리 있고. 그럼 이거와 이거를 두 개를 연결하겠죠. 이렇게. 연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누굽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들보. 그래야 딱 건축이 안정이 된단 말입니다. 무게 무거워도. 흔들리지 않겠죠. 이게 대들보다 말입니다. 대들보. 대들보는 그러면 거의 뭐 세로 방향이라 할까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대들보와 도리는 우리는 뭐냐 하니까 어찌 됩니까? 서로? 직각이죠. 직각입니다. 대들보. 그럼 이 맨 위에 있는 이걸 뭐라 한다 했습니까? 제가? 종량. 량이죠. 도리가 량이다. 량. 이거 대들보도 량은 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량을 올리잖아요. 이제 건축을 다 짓잖아요. 이거 올리면. 이거 지으면 다 올린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이 량을 올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상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량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건축을 다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상량문을 적어가지고 이제 큰 기둥에다가 상량문을 누가 언제 매를 며칠 날 이렇게 누구누구의 시주를 받아가지고 조성했다 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량문을 가지고 우리가 목조 건축의 연대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 상량할 때는 뭡니까? 양쪽 끝에, 여기 끝과 여기 끝에는 서로 뭡니까? 하나는 귀, 거북귀. 하나는 용. 거북과 용을 이렇게 한자로 적잖아요. 그죠? 용을 쓰는 이유는 뭐냐니까, 용이 뭐를 상징한다 했죠, 제가? 물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조 건축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의 기운을 가지고 어찌해야 됩니까? 하기를 다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거북을 넣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거북이 천년 장수잖아요. 오랫도록 이 천년만년 이 건축이 오래 가라는 거죠. 그 뜻으로 우리가 상량에 아주 그런 뜻으로 다 상량문을 올리고 문양을 올리고 그러는 거라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런데 도리 있는 쪽에는 굵기가 누가 제일 굵으냐면 물론 기둥이 제일 굵어야 되겠죠. 근데 기둥보다 더 굵은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대들보다. 대들보를 올리면 상량문을 보면은 대들보를 뭐 동쪽으로 던지니 서쪽으로 던지니 남쪽으로 던지니 북쪽으로 던지니 상량문에는 반드시 그 구절이 들어가요. 대들보를 왜 동쪽으로 던지고 서쪽으로 던지고 남으로 던지고 북쪽으로 던지느냐 이 말이죠. 천지사방에 가더라도 대들보가 있다라는 말은 이게 가장 건축의 중심이죠. 어디든 다 이 건축으로 가지고 다 말합니까? 사방에 다 영험한 거를 부처님의 어떤 가피 속에서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대들보를 막 동서남북으로 막 이렇게 던지고 펼치는 거죠. 그만큼 대들보가 중요한데 따라서 옛 사람들이 뭐냐니까 대들보의 문양을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했기 때문에 대들보에다 도대체 뭐를 대들보에다가 넣어야 되나? 그죠? 천정은 하늘이니까 이 하늘의 세계를 불국토, 즉 연화장 하음 세계를 꾸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들보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에는 또 뭐를 장엄을 할까? 이게 이제 장인 예술가들에게는 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제 하음의 꽃 제4회 이제 제가 여기 강의인데 주제가 뭡니까? 연화머리초 고귀한 빛 이렇게 돼 있죠.